네, 안녕하세요. 지금 14강인데요. 여러분, 기말고사를 아마 1교시 때는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요. 14강 2교시부터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고 3교시 이어서 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보강주가 한 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잘 보셨는지요? 그리고 마무리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강 2교시, 3교시에서는 지난 우리가 배워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정신건강론을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쭉 생각해 왔습니다.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했죠.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개념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개념의 상대성도 생각하고 개념은 어떤 시원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내재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다. 개념은 여러 가지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개념의 틀을 갖지 않으면 이 현상을 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우리가 개념이 모든 것을 포착할 수는 없지만 또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하나의 어, 어떤 이론과 그리고 기술과 현장 적용이라는 이런 어떤 영역들을 넘나들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죠. 동물과에 들어가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인간은 물질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혼도 있다고 보는 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물질이자 어떤 생물적인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영혼도 가지고 있고 또 정신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가장 고차원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인간만의 특징이냐 했을 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그러면 정신이다. 우리가 시대 정신도 가지고 인간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작용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걸 지배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의정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뭔가 있는데 그 알맹이가 마음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뇌의 작용이 있냐 이런 설도 있는데 뇌 이론론, 심신이론론 이런 것도 이제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또 사고뿐만 아니라 정서 이런 부분 그리고 대인관계,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질들도 이 정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정신을 갖는다, 인간은 시대정신을 갖는다 하는 것이 대인관계, 사회관계에서 갖는 자질도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정신을 한마디로 우리는 정의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러한 그 마음작용, 마음의 세계인데 그것은 생각과 감정의 작용,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마음의 세계다 이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마음이다 이런 부분을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 일단 내리고요. 건강이라는 것도 전에는 이제 몸에 탈이 없고 뭐 튼튼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가 WHO 세계보건기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세 가지 인간의 발달 측면을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눠서
편의상.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만족 상태, 행복 상태, 이것을 이제 건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규정했죠. 그런가 하면 정신 건강이라면 이제 정신과 건강의 합성어인데, 마음이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죠. 정신이 마음이라면. 그리고 생각과 감정, 행동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배하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건실한 상태, 이걸 이제 정신 건강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심리다 이것을 묶어서 심리적, 마음적 안녕이다. 충분한 적응 상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잘 관계를 형성하고 잘 적응하고 있다. 어, 그런 이제 상태를 정신 건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정신 건강을 소극적으로 봤어요. 전에는 이제 어떤 증상이 없거나 이제 심리적 장애가 없는 상태 이렇게 부정법을 가지고 봤죠. 그래서 주로 의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뭐 아프지 않는다. 이게 이제 건강이다. 이렇게 봤는데 적극적 정신 건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건전하게 생활하며 주어진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정신이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잘하는 것. 적응은 대응과 또 대처를 적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이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이제 적극적 정신 건강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정신장애라는 개념도 뭐 살펴봤죠. 우리가 병, 질환, 장애, 이렇게 이제 약간 도구만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정리하기 좋다고 했어요. 정신, 정신, 우리가 병이 있다. 그럴 때 이제 병적 상태다.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의사가 진단해서 진단까지 나오면 질환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이 이 회복이 잘 안 되고 고착화되면 장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겠어요. 정신장애의 개념은 정신건강이 부정적인 상태, 정신활동상의 역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미국에서 주로 쓰는 DSM-5, 지금 현재 5보다 더 나아갔는데, DSM-5에서는 행동, 심리, 생물학적 기능, 부전 상태, 그리고 그것을 정신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일탈된 행동, 갈등, 기능 부전, 이러한 것으로 인한 증상이 이제 아니라면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상당히 이제 이 정신질환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죠. 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병 그리고 정신질환, 정신장애 했을 때 병, 질환, 장애 이 부분을 여러 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은 정신적인 증상인데 기질적이나 기능적 증상들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겠어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 감정, 행동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나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기능 수행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로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환은 질병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고 신경증적인 것과 정신병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의사에 의해서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을 경우를 질환이라고 했다.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보는 거죠.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서 의사로부터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우울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신장애는 가장 광의의 개념이기도 하죠. 정신병과 정신질환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의미의 정신장애인데,
사고, 감정, 행동이 이제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어진 장애를 말하는 거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사회적인 기능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 개념을 일종의 참여 활동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의사로부터 우울증 증상을 받았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갖는 것을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되고 사회생활 고착화돼서 결국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신장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을 이렇게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간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는요,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 이걸 성격이라 한다. 그래서 성격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을 내보이기도 하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 성격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의 행동 양식의 종합체로 볼 수 있고요. 하나의 적응 방식이다.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적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또 인간들 사이에 어떤 그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가죠. 그러한 관계, 그 패턴을 관계라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서 둘 이상의 사회라는 건 나약한 인간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개인들의 집합체였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그래서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도 충족하고 집단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제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서적 지원, 그리고 정보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감과 공포를 줄여주죠. 특히 새로운 환경에 가면 이렇게 정서적 지원을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첫 인상에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첫 관계, 첫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만큼 불안과 공포가 줄어듭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론적 불안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불안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갖는다는 것, 어떤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환경 적응에 상당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죠. 주변 환경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 자신도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변화를 그를 통해서 불안에서 안정으로 이렇게 변화를 또 그래서 자기가 존재 가치를 자기도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칼 로저스라는 학자였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성, 무조건적 존중성을 주장했고 인본주의 철학자하고 학자죠. 칼 로저스라는 이 학자가 인간관계의 발달 단계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외면적 정보 공유죠. 저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아주 외면적인 정보를 공유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면적인 정보도 공유합니다. 공동생활을 또 같이 시작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인간 관계니까. 관계 속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이제 나중에 상호 신뢰 단계를 거쳐가죠. 갈등을 해소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상호 신뢰가 되면 감정을 이제 공유하자. 앞에는 정보를 공유했는데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견해 이제 자유롭게 표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일도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의식을 가지고 이런 우리 의식 속에 이제 함께 여러 가지 뭐 축제도 하고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또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의식이라는 것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칼 로저스가 이런 인간관계 발달 단계를 얘기했죠.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여 나아가면서 펼쳐야 될 단계를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관계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속의 인간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라는 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요구나 변화, 새롭다는 거, 변화를 강요한다는 거,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생리적이고 정서적 반응이다. 주로 정서적 반응, 이제 신체적 반응으로 이어지죠. 스트레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엄청난 이제 그 몸을 산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렇게 손상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성분이 다른 환경인 내부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 환경은 외부 환경이 포함한 성분에 관계없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죠. 항상성이 충격이나 어떤 자극에 의해서 평형을 이룰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것이죠. 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 현재는 도시화, 산업화, 익명화,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 또,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개인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방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적응력도 높여야 됩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대처를 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5가지 마음가짐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인생의 이제 불가피한 일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예 예정해 놓는 거죠. 갑작스럽게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작성을 일종의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면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지를 재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하나의 자극인데 거기에 대한 잘 해소를 하면 아니면 잘 견디면 내가 한 단계 성장해서 성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 어느 지점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내가 어느 지점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를 잘 파악을 해야지 어떤 나의 이제 감정 상태나
내가 평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한 비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바꾸려고 이제 결심하고 새로운 방법을 학습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4번 같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파악해야지만 그 지점에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이렇게 적용해서 그렇다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 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그 관리는 원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한다든지 촉박한 시간이면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영양 관리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수분과 영양을 적절히 취하고 인지된 자극을 피하는 것,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피한 거죠. 아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느 지점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있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지를 재구성하는 거죠. 상황을 다시 구성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전이다 오히려 이게 그런 식으로 인지를 재구성하는 거죠.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상황을 재인식하고 통찰하는 거죠.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심리 치료가 그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억제 기술, 이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충분하고 적절한 이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 이완요법을 아예 명상, 심상, 이완 음악, 바이오, 피드백 같은 방법으로 이완요법을 쓰는 것도 필요하고요. 항불안제, 이제 좀 심하면 항불안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환기 기술도 있고 신체적 운동, 산책, 그리고 조깅, 테니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환기하는 것이죠. 종합법이라 해서 이제 또 가까운 사람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거. 이 대화도 상당히 스트레스 환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이 대화를 나누면 뭐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도 있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자극제, 커피, 차, 카페인, 음료, 담배,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도 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제를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재난도, 요즘에 이제 이게 화두가 되고 있죠. 재난을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재난은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들어가죠, 재난에. 그리고 국가에 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재난의 유형은 자연재난이 있죠. 여러분들 태풍, 홍수, 해일, 폭설, 가뭄, 지진, 척조 이런 것은 자연재난이죠. 자연재난은 뭐 인간의 선악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이 부분이고 그래서 인간과 친하지 않죠. 자연재난은. 인적재난은 뭐 우리가 좀 잘못한 겁니다. 인간들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이런 전형적인 인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적 마비, 감염병, 확산, 이런 것들은, 사회의 재난이라고 볼 수 있죠. 어, 그런가 하면 2013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현재 사회재난이죠. 재난에는 인적재난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사회재난 이 두 가지 2번과 3번을 모두 포괄해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염병은 사회재난 한 형태죠. 감염병 확산이 되는 거.
그래서 장안병 확산을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을 말하고, 유행병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예방 범위를 넘어서 급격하게 확산되는 질병을 유행병이다. 범유행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이제 범유행,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세월호 참사로 생존자의 일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는데, 일상이라는 게 여기서 전쟁,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같은 생명과 신체에 대해 손상 위협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얻는 것을 트라우마, 외상이라 합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PTSD라고 하는데, 외상에 잇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외상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DSM-5를 기준으로 하면 장애의 지속 기간과 발생 시기를 근거로 해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행복 추구를 하고 살죠. 행복 추구권은 헌법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규정하고 있죠. 행복 추구권은 자유권, 평등권과 더불어서 이제 3대 기본권, 행복 3대 기본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행복은 뭘까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긍정 심리학에서는 행복, 웰빙, 삶의 질, 레질리언스 등 개념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안락주의적 행복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을 주관적 심리 상태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행복하다고 보는 거죠. 주관적 만족이죠. 그러니까 만족입니다. 행복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로 체험되며 주관적 안녕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인지적 요소로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행복 정도를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특징이고, 정서적 요소로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행복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주관적이라는 거. 그런가 하면 자기 실현적 행복관도 있습니다. 행복은 개인이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 주관적 행복감은 자기 실현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되면서 이제 갖게 되는 심리적 부산물일 뿐이다. 여기서는 자기 실현적 행복관에서는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정의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니까요.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정신건강 예방 관리를 위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인 정신건강을 넘어서 적극적인 정신건강을 지향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고, 현재 클라이언트 상태에 대한 치료 적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죠. 성장 지향적 예방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의 질병 모델과 다른 점이 뭘까요?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지향하죠. 그리고 적극적 정신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긍정적 성품과 강점에 초점을 두죠. 강점 강화 쪽을 더 초점을 둡니다. 정신장애 예방에 초점을 두죠. 정신장애 예방에. 그리고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은 이런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이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4강 2교시에서는 이 행복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복습한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